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유시화 시인의 길 위에서의 생각입니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의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는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소리도 없이입니다. 트럭에 계란을 싣고 장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성실하게 전문적으로 시체 수습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은 어느 날 단골인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이를 억지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아이를 돌려주려던 두 사람 앞에 실장 용석이 조직 내부에서 비리를 저질러 반죽음 상태로 나타나고 결국 시체로 처리됩니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유괴범이 되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먼저 7080 노래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 불렀던 남성듀엣 신과 천장의 가시나무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평범한 동네에서 계란 트럭 장수로 태인과 창복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시신을 수습해주는 일이었는데 어느 외진 곳의 허름한 창고에서 누군가가 피 범벅이 된 채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태인과 창복은 바닥에 비닐을 깔아두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이 직접 왕림하는 날로 예의 바르고 싹싹한 창복은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냐며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태인은 어쩐지 실장을 탐탁치 않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도 실장의 양복이나 라이터, 담배, 꽁초까지 그가 가진 물건들을 탐을 냅니다. 아마 이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묘한 감정일 것입니다. 잠시 후 태인과 창복은 실장과 조직원한테 맞아서 죽은 시신을 치우러 옵니다. 헌데 실장 용석이 창복에게 이상한 부탁 하나를 하는데 사람을 하나 며칠만 맡아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복은 어디까지나 범죄 조직이 버리고 간 시신을 치우는 일을 할 뿐 직접적으로 범죄에 개입한 적은 없었기에 창복은 굳고 이를 사양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죽은 사람을 묶은 로프를 태인이 풀러내다가 그게 그만 실장의 다리를 건드렸고 실장의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뭔가 급하게 비위를 맞춰야겠다고 생각한 창복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일을 잘 해보겠다고 답해버립니다. 실장이 돌아가고 난 후 두 사람은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데 성경책을 손에 쥐고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 등 뭔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태인은 말이 없습니다. 아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말을 거의 안 하고 산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장난감과 풍선이 잔뜩 놓여진 어떤 사무실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누군가가 전화하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창복과 태인이었는데
실장이 부탁한 사람을 이들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려준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토끼 가면을 쓴 여자아이 하나가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이들은 일종의 유괴 알선업자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실장이 맡아달라고 한 건 어른이 아니었고 11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11세 소녀 배초희. 창복은 무척 당황해합니다. 실장이나 유괴 알선업자나 그 누구 앞에서도 화는 내지 못하고 창복은 태인에게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없는 태인 앞에서 창복은 혼자 묻고 답하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실장 용석은 어떤 부자에게서 아이를 납치해 몸값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 집에는 3대 독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다가 계획이 틀어지자 딸인 초이를 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딸의 몸값을 자꾸 깎으려 했고 그래서 실장은 이 아이를 우선 창복에게 맡겨놓고 다시 몸값을 흥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3대 독자가 아니라 딸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이었고 차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차 안에 있던 초이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가수 이하이가 부릅니다. 한숨.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조직에서는 또 사람을 한 명 처리하려고 데려오는데 바로 초이를 창복에게 맡겼던 그 실장 용복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실장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창복은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인수인계했는지를 물어보지만 실장은 그저 말 없이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조직의 실장이 초이 유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이 사라져버리자 창복과 태희는 졸지에 유괴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그 중간에 있었던 유괴 알선업자들을 찾아가는데 유괴 알선업자들은 오히려 초이를 도로 돌려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원래 받으려 했던 2,500만 원을 내놔야 한다며 그 돈을 창복과 태인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실제 창복은 3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유괴 알선업자들은 창복에게 직접 그럼 아이의 몸값을 받아내서 서로 수수료를 더 챙기자고 합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창복은 착하게도 또 유괴 알선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크레파스와 카드 등을 사서 조이에게 아빠에게 구해달라는 편지도 쓰라고 하고 또 순순히 편지를 쓰는 초이는 언제 아빠에게 데려다 줄 건지 태인에게 자꾸 묻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태인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초이가 머물고 있던 태인의 집에는 태인의 여동생 문주가 있었는데 그 문주와 함께 초이는 잘 적응하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인이 잠깐 잠든 사이 핸드폰을 훔쳐 신고를 하려고도 했지만 태인이 깨어나 실패해버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대충 둘러댄 초이는 태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하고 문 밖에 있는 태인에게 자꾸 말을 걸며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태인은 말은 안 하고 박수를 치며 자신이 거기에 서 있음을 알려줍니다. 태인의 집은 옷가지나 이불이 엉망이었었는데 초이는 태인의 집을 깨끗하게 치워두는가 하면 문주에게 오빠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먹으라며 예의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들도 빨아주고 문주를 깨끗하게 씻겨주기도 합니다. 한편 창복은 유괴 알선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편지나 사진을 보내며 아이 부모를 협박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리고 창복이 불쌍해 보이는 초이의 표정을 찍으려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준비해 오는데 초이는 자꾸 밝게 웃어서 불쌍한 느낌이 나질 않습니다. 그룹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내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초이 아빠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 알선업자들은 장복에게 자신들은 얼굴이 알려져서 안 되니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장복은 70만 처리해봤지 이런 범죄에 가담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시렁궁시렁 되지만 그들 앞에서는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받으러 가기로 하는데 파란 모자를 쓴 남자를 만나서 가방을 챙겨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창복은 태인에게 만약 내일 12시까지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초이를 평화가든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다음날 계란 판매에 쓰는 트럭을 몰고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창복은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을 찾으라는 말에 계속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두고 간 가방을 들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끼면서 어느 건물로 도망치듯 올라갔던 창복은 문을 열고 달아나려다 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그대로 굴러버립니다. 바닥에는 창복의 머리에서 나온 피가 짙게 퍼지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지만 창복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이때 뒤 창문 너머로 편안히 하늘로라는 간판 글자가 보입니다. 그 시각 12시가 넘도록 창복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태희는 초조해하다가 결국 창복이 원래 시켰던 대로 평화가든에 초이를 데려다 줍니다. 언뜻 봐서는 닭을 키우고 요리를 하는 식당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버려지거나 유괴당한 아이들의 장기거래를 알선하는 곳이었습니다. 초이를 본 여자 사장은 7살로 들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며 가격을 깎는 전화를 통화한 후 초이는 놔두고 이젠 가도 좋다며 태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태인도 뭔가 눈치를 채고 여자 사장이 자꾸 초이에게 소주를 먹이는 것을 보고도 태인은 평화가든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태인은 여동생 문주가 초이를 찾고 버뜩 정신이 돌아온 듯 실장이 입었던 양복을 급하게 입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평화가든으로 쫓아갑니다. 이때 평화가든 남자 사장이 애들을 잔뜩 실은 노란 유치원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옆을 바짝 따라붙은 태희는 남자 사장과 격투 끝에 차량에 올라타 열쇠를 빼앗고 남자 사장을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차를 몰고 한참 달아나던 태희는 초이를 깨우는데 11살짜리가 소주를 마셔 정신이 없고 태희는 자전거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계속 초이가 구토를 하고 집에 와서 약상자를 뒤져보지만 약이 제대로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태희는 약국을 찾아 초이에게 먹을 약을 사오는데 그 사이 초이는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때마침 태인이 없는 것을 알고는 방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초이는 문 밖으로 달아납니다. 사랑하고 싶어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My love, my face, 넌 내 곁에서 멀어져 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없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 날 내버려 둔다면 내 맘 변할지도 몰라. My heart, my dream. 난 벌써 나를 잊은지 몰라도 아직 나는 널 내 곁에서 떠날 수가 없어. 왜 날 떠나야만 했어. 왜 네 마음이 변한 거야. 매일 밤 나를 아프게 울려도 싫어지지 않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제발 너무 늦지 않도록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그댄 없을지도 몰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내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너의 가슴에 안겨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들판으로 달아난 조이는 어느 중년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남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술에 취해 내가 경찰이라 하며 조이의 손목을 꽉 붙잡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조이는 손목을 힘차게 빼고는 또 달아납니다. 그리곤 태인이 조이를 결국은 찾아내고 조이도 포기를 했는지 태인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술에 취해 있던 중년 남자는 진짜 경찰이었었고 여자 순경 하나가 최 경장님 또 취하셨어요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자신이 10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봤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여자 순경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면서도 그 아이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태인의 집으로 여자 순경이 찾아옵니다. 태인에게 혹시 여기 아이 있냐고 물어보자 때마침 초이는 화장실에 있었고 초이가 나오려 하자 태인은 문을 밀어 못 나오게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 순경은 태인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세워져 있던 농기구가 쓰러져 순경은 정통으로 맞아 기절을 하고 맙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라진 것 같은 태인은 그대로 여자 순경을 땅바닥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태인의 곁에 있던 초이가
박수를 치면서 서 있습니다. 태인이 초이가 화장실을 갈 때면 지금 화장실 밖에 내가 있다는 신호로 박수를 치곤 했었는데 이번엔 초이가 태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태인은 초이의 가방 안에 있던 노트를 꺼내보다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합니다. 초이의 가방에 노트와 필기도구를 주섬주섬 챙겨놓은 태인은 초이에게 가방을 매게 하고는 태인도 양복을 입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떠납니다. 태인과 초이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찾아간 사이 유기할 선업자 2명이 태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평화가든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초이와 태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태인과 초이는 떠나고 없고 문을 열어보니 태인의 여동생 문주가 양갈래 머리를 난 채 TV를 보고 있었고 유기할 선업자들은 그 아이가 초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평화가든으로 데려갈 심산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땅속에 붙여 있었던 여자 순경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 한 손을 땅 밖으로 내밉니다. 유기할 선업자들은 깜짝 놀라지만 아무튼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땅을 파주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흙을 헤치고 일으켜 세우는데 얼굴을 덮었던 모자에 흙을 털어내니 경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자 유기업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문주도 놓고 달아나 버립니다. 탤런트 겸 가수 박용화의 노래입니다. 처음 그날처럼. 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의 손 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땐 우리 서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가 눈 감는 날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든 날처럼. 눈을 감으면 잊혀져 버릴까. 슬픈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지. 꿈에서라도 널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긴 기다림은 내겐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태인과 초이는 초이가 다니던 학교로 들어서는데 마침 초이의 담임 선생님이 있어 초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부르자 초이를 본 선생님은 반가워서 오열을 하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서로 끌어안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선생님 귀에 태인이 귀에 뭐라고 속삭이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태인은 무척 당황해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 유괴범을 잡아주세요 유괴범이라고 소리를 치자 태인은 그대로 미친 듯이 달리며 달아납니다. 그리고 경찰차들이 동원되고 초이의 가족들이 학교로 찾아와 초이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사실 태인은 흰색 티셔츠에 피가 묻은 그대로 실장의 양복만 입고 학교에 나왔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외모였으며 한참 동안 달려나오던 태인은 터널 같은 곳에 도착하자 양복 자켓을 짜증난다는 듯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양복 자켓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엔딩 크레딧에는 창복과 태인 그리고 초이와 여동생 문주의 잠시나마 즐거웠던 순간들이 나오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날 네 사람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 클로즈업 되며 그런 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었을까? 그날 그들의 웃음은 진짜였을까? 과연 선과 악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이는 이 영화에서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홍희정 감독은 말이 없는 캐릭터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해를 낳게 되고 내가 전하고 싶은 진짜 의도를 말이 잘 전달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떠들어봤자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말이 없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해서 태인이 대사가 없는 캐릭터가 됐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스릴러 범죄물과는 거리가 있는 영화는 기묘할 정도로 상황 속에 수능된 악도 아닌 그렇다고 선도 아닌 평범의 범주를 넘어선 일상의 연속을 담아내며 독립영화에 가까운 영화로 때문에 몸만 어른이지 세상과의 소통 단절로 아이처럼 어수룩한 태인과 몸은 아이지만 일찍 철이 들어 처세술이 뛰어난 11살 초이의 대조적인 아슬아슬한 관계를 때로는 블랙 코미디로 때로는 시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며 모순적인 영상에서 변해가는 인물들의 감정을 그려내며 분명히 범죄자임에도 어딘가 어설픈 태인과 창복, 스톡홀름 증후군을 연상시키는 행동으로 그 속내가 복잡한 초이의 연기가 스토리에 흥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소리도 없이 였는데요. 영화는 선과 악, 생과 사, 진실과 거짓 등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잣대들을 모두 뒤엉켜놓고 그 기준의 모순에 대해서 관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창복과 태인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로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극단적임에도 불구하고 창복과 태인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전형적인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과감한 설정과 시도를 많이 해
정해놓은 결말을 보여주는 형식의 영화가 아니라 관객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JTBC Sing Again이란 프로에 출연하여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스카이캐슬의 OST로 유명한 We All Lie를 부른 하진의 노래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ker.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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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die. Alright, it's fair.